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시간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추석 밥상에서 조심해야 할 가짜 뉴스를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오늘 세 분 모셨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팩트 체크 두 분,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 그리고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가짜 뉴스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황교익입니다. 예. 가짜 뉴스의 억울한 피해자 사실 저도 많이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걸 왜 하자 그러는지 지금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때 바로 잡았어야죠. 그때는 뭐 가만히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뒤늦게 싸다 이러면서 뭐 다 구경하고 있다가 뭐 이제 다 1년지나고 나서 다 뭐 잊고 있는데 다시 환기시키고. 그러니까 뒤늦게 바로 잡으면 다시 유포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요. 자 일단 황교익 가짜 뉴스 몇 개 바로 잡아보고 또 다른 얘기 해봅시다. 떡볶이 맛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황교익 떡볶이 광고를 왜 출연했냐 앞뒤가 안 맞다 이런 이야기가 1년 전에 인터넷에 한참 돌았죠. 그 떡볶이를 그러니까 수요미 식회에서 떡볶이 맛없어요 이러면서 다 맛있다 그러는데 그 출연자들이 뭐 떡볶이 다 맛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당연하죠. 저도 잘 먹어요. 왜 맛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늘 맛있다고 먹는 것들이 사실 불량식품일 가능성이 높아요. 떡볶이 사실 학교 앞에서 팔면 안 되는 원래 안 되게 하려고 그린푸드 존 안에서 못 파는 음식으로 넣으려고 검토를 했던 적이 있을 정도의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음식을 두고 맛있다 그러는 것은 이 마칼럼니스로서의 그 책무를 다하는 게 못 되는 거죠. 그럼 제일 문제되는 건 불량식품이라고 봐야 돼요. 설탕입니까? 그렇죠. 과다한 설탕, 물엿 잔뜩 집어넣고 영양 균형도 안 맞고 자극적인 음식이거든요. 근데 그걸 맛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몇 달 지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황교익이가 위선적이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뭔가 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더니 인터넷 언론에서 막 도배를 하더라고요. 예. 떡볶이 광고를 했다. 맛없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관심을 끌고 난 다음에 떡볶이 광고를 했다. 요새 말하는 내로남불이다. 예. 네. 근데 그 광고가 제가 그 말을 하기 전에 한 2년 전인가 2년, 1년 한 그 정도 넘어서 그게 붙어 있었던 광고거든요. 그 식당에 뭐 광고라고 하기는 좀 애매해요. 그 식당 앞에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이렇게 걸려 있는 건데 그 식당은 떡볶이 전문점이 아니라 뭐 튀김이나 뭐 이런 거 파는 뭐 술집이에요. 펍이었다. 네. 그게 사진이 내가 떡볶이를 들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네티즌용으로 빼박이라고 하죠. 네. 그걸 제가 왜 그 식당에 그 사진을 붙이자고 했냐 그러면 처음에 저한테 그 식당에서 제안을 온 게 무슨 튀김 종류인데 그 튀김 종류에다가 제 이름을 붙이고 거기서 수익을 말을 저한테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받아서 내가 뭐 하겠느냐. 거절을 했거든요. 그래 한 2, 3일 지나고 나니까 그걸 부르유토끼로 쓰면 괜찮겠다 이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죠. 그거 우리 부르유토끼 그 얼마간 떼가지고 이렇게 넣자. 그래서 초록우산 그게 어린이재단 어린이재단 그 쭉 연결해가지고 부르유토끼 좋은 일에 쓰셨네요. 그걸 했거든요. 근데 그게 떡볶이 광고를 한 떡볶이를 맛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떡볶이 광고를 하는 돈의 눈먼 돈의 눈이 먼 그런 사람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포장을 하더라고. 근데 그게 진짜 아무리 제가 그 사실을 바로 잡아줘도 바로 잡히지가 않는다라는 것에
가짜뉴스라는 게 정말 대단한 거구나. 이미 사람들은 떡볶이 광고한 황교익으로 인식을 해버렸기 때문에 안 되죠. 시기와 진행 과정 결과가 다 달랐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내 검색어에 보면 연관 검색에 황교익 떡볶이가 있어요. 예. 떡볶이 아이콘. 예, 저도 소위 말하는 황교익 논란 때 인터넷을 많이 봤는데, 이런 이각이 또 돌더라고요. 불고기는 야키니쿠의 번역어다. 황교익 이거는 그래서 친일파다. 뭐 이런 거. 아니요, 이게 야끼니쿠 불고기라는 말이 야끼니쿠의 번안어일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것도 수요미스께서 한 이야기예요. 그때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말을 했을 때는. 근데 그게 또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말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야끼니쿠가 한국의 불고기가 됐다.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했다. 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마치 돌아요. 불고기가 일본에서 유래된 음식인 것처럼 말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불고기라는 말의 의원이 뭐 국어학자도 그러고 이거 음식 관련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그러고 그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깊어요. 이게 엉뚱하거든요. 불에다가 고기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보통 뭐 고기 구이 이런 식으로 소고기 구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지 우리나라 말이 원래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불자가 앞에 붙어 있는 고기 이런 식의 조어 방법이 다른 애가 없거든요. 만약에 군고구마 같으면 뭐 불고구마 이렇게 돼야 되는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걸 찾다가 보니까 야끼니쿠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뭐 여러 자료들을 갖다가 제가 내놓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서울대 이규문 교수가 불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써놓은 게 있는데 그게 평양 지방의 사투리다라고 이렇게 써놓은 것을 신주단지듯이 모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이규문 교수잖아. 명예 박사고 명예 교수고 한국의 의학계에 아주 대단한 위치에 있는 분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를 달지 말라라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평양에서 살지도 않았고 그 경북 평북 지방에서 살았던데 나이가 한 17인가 이때 있잖아요. 뭐 이렇게 분단되고 이렇게 어린 시절의 기억에 그렇다는 거야. 어린 시절에 우리가 주워 들었다라는 거지. 그걸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논문을 써놨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근데 1930년대 그러니까 1935년에서 39년인가 5년 정도를 평양에서 사신 분이 이효석 선생이 계세요. 그 이효석 선생이 평양 지방에서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풍습들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스키야키 같지도 않고 갈비 같지도 않은 이런 음식이 평양 사람들이 지금 많이 먹는데 그게 이름이 야끼니쿠다. 왜 야끼니쿠란 말이 듣기 싫다라고 1930년대 이효석 선생이 써놓은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양에서 30년대 5년 동안 사신 분이 그렇게 써놨으면 그때 당시에 불고기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있어도 크게 번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야끼니쿠라는 말이 크게 더 번져 있다라는 것의 문헌인 거죠. 사실 그걸 음식 관련되는 사람이 그걸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 근거들을 갖다가 저는 다 가지고 하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엉터리다. 이김 교수의 어릴 때 들었던 그 불확실한 문헌도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이걸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러니까 다양한 문헌들이 존재하고 서로 주장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불고기라는 말이 어떻게 근데 국어학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냐 그러면 황교익 엉터리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내놓고 토론하자 그러니까 가만히 조용히 이때까지 있잖아요. 한 명도 안 나왔어요. 토론하자는 판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지금 이 자리에 들어서 이야기할 거 특히 서울대 국문과 출신 여러분들 교수 여러분들 나와서 같이 토론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숨지 마시고. 결론 내면 단어의 문제. 비급해. 단어의 문제였지 음식물 자체가 뭐 일본에서 넘어왔다 이렇게 얘기한 적 없다는 얘기죠. 그 말을 가지고 불고기가 야끼니쿠에서 왔다라고 그렇게 만들어서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해요. 예. 이게 뭔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하는 것이. 왜 이런 가짜 뉴스를 뻔뻔스럽게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바로 잡아줘도 내가 바로 잡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도가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딱 그거거든요. 클릭수 올리기거든요. 조회수. 예. 예. 누군가를 욕하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는 험담하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는 제목에는 아무래도 클릭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명하는 그런 기사에서는 그 클릭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래요. 가짜 뉴스들이 알겠습니다. 보통 보면 예. 험담하는 것이고 그게 끝없이 예. 반복해서 돌아가는 그 거죠. 오프닝 때 이거 왜 하냐 그러더니 굉장히 강불해서 굉장히 오래 하시네요. 아니, 이거 분명히 풀어야죠. 이런, 그러니까 제 케이스를 다른 여러 경우에 그냥 대입해보면 그대로 똑같아요. 그래요. 가짜 뉴스들은 다 똑같습니다. 얘기하시다 보니까 분노하셨어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게 한국 언론판을 이런 그 언론사들과 기자들에 의해서 엉망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예. 것 때문에 예. 분노를 하는 거예요. 황교익 칼럼니스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요. 뭐 일단 이 불고기 또 갈비 뭐 이런 시스템 저도 일본에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일본 사람도 다 한국에서 넘어온 음식인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소의 부속물 있지 않습니까? 창자라든가 이거 그대로 우리말 창자로 써서 또 먹고 있기도 하고 호르몬약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는 다른 가짜뉴스 한번 해봅시다. 지금 유튜브에서 조국 관련돼서 가짜뉴스가 좀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 이거 팩트체크 한번 하죠. 뭐 지금 정치 유튜브들이 다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정치 뉴스의 호황이고 지난 한 달 동안 뭐 조국을 키워드로 해서 한국 사회가 돌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상당 부분,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도 뭐 인사청문회나 기자들과 했던 간담회에서 가짜 뉴스들을 꼽기도 했는데 뭐 그때도 몇 가지를 꼽았지만 사실 이제 정제되지 않은, 그러니까 정제된 뉴스들도 문제다 지금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제되지 않은 이제 이야기들이 유튜브에서 뭐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이 유통이 예. 됐었는데요. 뭐 몇 가지만 읽어드리면 이제 신의 한수라고 이제 보수 유튜버 중에서는 굉장히 큰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요. 실시간으로 10,000명씩 보더라고요. 네네. 여기서 뭐 조국가 386에 수천억대 사모펀드 사기 정황 뭐 이런 이제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서 사실 이제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건 맞죠.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386 세대와 엮어서 뭐 수천억대 규모까지 이제 튀겨서 이렇게 하는 뉴스들 뭐 그리고 뭐 노안중이 노무현 일가의 주치 역할을 했고 문재인이 모를 리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이제 부산이다. 뭐 이런 거 외에는 이제 기사로 쓸 수는 없는 이제 인간관계들을 갖고 있는데 뭐 이렇게 엮는다든지 뭐 이런 TV들 이런 이제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방금 노안중 이야기는 문틀란 TV라는 곳에서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고 조국 후보자가 이제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에는 어제 오늘 제가 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형태의 가짜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논리냐면 특검을 막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거고, 조국 특검을 하면 그 문재인 정부 좌파 정권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뭔가 앞에 나서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 네. 뭐 이런 형태의 이제 가짜.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가짜뉴스의 주요 시청층들이 윤석열 검사를 믿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검사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구속시킨 검사인데 이 검사가 이 하는 행위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러니까 그 인지 부조화가 발생할 때 보통 이제 음모론이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뭔가 이건 우리가 모르는, 커넥션이 있을 거다. 이거에 기반한 형태의 가짜뉴스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짜뉴스 분석을 할 때 보면, 특히 이제 노년층일수록 어떤 걸 사실이라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믿는 걸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전형적으로 거기에 부합하는 형태의 음모론인 거죠. 그러니까 인지부조와 학증 편향 뭐 이렇게 네네, 되는 그런 거죠. 거죠. 네네. 자 김실 대표도 예. 몇 개 해주시오. 몇 개, 저는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이제 아는 분의 실제 사례를 그 보수 쪽 시사 평론가 분인데요. 이분이 뒤늦게 이 유튜브에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몇 달 전에 제가 봤는데 그때 한 5, 6만 명 정도? 예. 이제 그 정치자 구독자가 구독자.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저런 다양한 컨텐츠를 해봤죠. 근데 역시 먹히는 거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문재인을 욕하는 거. 아무 이유 없이 이때는 뭐 여사를 욕하는 거 이런 게 먹히지 뭔가를 정교하게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현 정부를 욕하는 건데 뭔가를 정교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맞아요. 클릭수가 너무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기에 지금 뭐 이렇게 택도 없는 이상한 것들을 하는 게 진짜로 정말 생계형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맞습니다. 이거 다 클릭을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까 한교육 칼럼니스트도 지적했습니다만 기성 언론도 결국은 제목 장사에서 클릭
유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똑같네요. 많이들 그렇죠. 많이들. 비슷해요. 예. 결국 돈이네. 예. 그렇죠. 저도 처음에 정치적인 문제에서의 왜곡 보도들이 정파성에 따른 것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특히 이제 조국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보다가 마지막에 최종의 이런 것은 그거 같아요. 돈벌이 하기 위해서 자극적인 제목 약간 비트는 것들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안에 해명의 실제의 사실도 그 안에 들어가 있기는 해요. 보면 교묘하게 뒤에 끝부분에 자기도 욕 안 먹으려고 소송 안 당하려고 교묘하게 밑에다가 바닥에 한두 줄 이렇게 깔아놔 놓고 제목은 아주 뭐 전혀 그 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으로 만들어 놨죠. 그게 큰 문제죠. 예. 우리 PD도 반성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제목 자극적으로 달고 이러는 거? 아니라고요? 정색하시네요. 굉장히 억울한 표정을 지으시는데요. 네. 예. 결국은 클릭, 돈, 이걸로 이제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구독자 확보하고 클릭수 높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한교익씨처럼 네.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 이런 문제잖아요. 그럼 아까 가짜뉴스 몇 개 언급했습니다만은 노환중, 조국, 뭐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 다 피해자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가짜뉴스로 인해서. 왜냐하면 이런 가짜뉴스를 진짜로 믿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는 다 피해를 입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이 아닌 것들이 공공연 유포가 되니까.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힘이 있거나 혹은 공인들의 경우엔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반인이나 약자들에 비해서는. 그래서 조국 후보와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가짜뉴스 유포가 되지만 우리가 봤듯이 조국 후보가 난 그런 입장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문제는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한 사람들도 표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예를 들면 노환중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아무리 해명을 한들 노환중은 이미 노무현 일가의 주치의였고 문재인과 모종의 관계에 있었을 거다. 이거를 이제 그 일반적인 인식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고, 그다음 특히 여기서 이제 소수자나 그 약자들이 혐오를 받을 경우에 그 자체로 내가 이 존재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회의를 가질 정도로 피해가 치명적이기 때문에 사실 가짜뉴스의 문제는 그런 거가 가장, 그걸 어떻게 구제할 거냐. 그리고 이 문제가 뭐냐면 과거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퍼지고 빨리 사실화되고 또 소용돌이처럼 없어져 버리고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 새롭게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된 분이 이제 가짜뉴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조금 규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가짜뉴스를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할 거냐 반발하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이게 결국은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규제에 대해서는 반대예요. 예. 자칫 그 표현의 자유를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것, 법적 규제는 반대를 합니다. 마음대로 떠들게 내버려 둬야 되는 거죠. 가짜뉴스도 그냥 가짜뉴스대로 그냥 유통되게끔 내버려 두는데, 중요한 거는 수용자죠. 그걸 가짜인가 사실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별을 키울 수 있는 수용자들에 대한 뭐 교육이라든지 그런 뭐 지적 능력이라든지 그 뉴스의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언론이 왜 저 모양이야? 왜 저리 천박해?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언론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언론이 그러는 거거든요. 그 자극적인 제목이 달리는 것은 클릭을 하는 수용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천박한 언론은 천박한 수용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수용자를 그 천박하지 않게끔 탈출시켜 나가는 그런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규제를 할 게 아니라 수용자를 올바른 그 정보를 취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가 뭔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김어준 씨가 계속 말을 중간에 자르고 못하게 해서 말 잘 못하게, 여기 오시니까 정말 굉장히 많은 말을 하시고요. 원래 있잖아요. 제가 좀 수다가 심해요. 그래서 시간을 안 줘가지고. 거기 시간을 안 주니까. 예. 저는 다 들어주는 진행자입니다. 두 분 짧게 말씀하십시오. 가짜뉴스 규제에 대해서. 가짜뉴스 규제는 사실 이제 뭐 유럽이나 여러 나라들에서 어떻게 규제할 건지에 대해서 이미 정책적인 논의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황교익 선생님 얘기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그거를 표현하는 사람들을 규제
규제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을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 거냐.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도 특유의 알고리즘 통해서 가짜 뉴스를 보면 그 자체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들이 사실상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장려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고 이 부분을 사회가 어떻게 통제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플랫폼을 어떻게 규제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표현의 자유 이슈랑 충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가짜뉴스를 뭐 박멸하자 이런 논의는 가능하지도 않고 불가능합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이 왜곡된 정보, 그릇된 정보들을 최대한 외곽으로 밀어내는 정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에 접근하는 거를 불편하게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뭐 전혀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그것들이 노출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거냐 뭐 이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일단 별도의 어떤 형법을 따로 법을 만들어서 처벌을 하는 시도들이 몇 군데가 있었는데 대부분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서 실패를 하거나 다른 나라 사람입니까? 다른 나라예요. 예. 다른 나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말레이시아에 그 가짜뉴스 처벌법이 생겼다가 금세 없어졌어요. 근데 왜 없어졌냐면은 이게 야당 탄압의 도구로 쓰인다라는 거고 실제 이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총기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총기 사고가 있었는데 경찰이 50분 만에 출동을 했다라는 거를 유튜브에 올려서 이 가짜뉴스 요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았어요. 이 사람 일반인인데 실제로는 15분 만에 왔던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인지하기에는 정말 오래 시간이 걸려서 본인은 이제 50분이나 걸렸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이제 가짜뉴스 처벌을 별도의 법으로 이렇게 처벌을 한 사례가 있어요. 말레이시아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전 세계 트렌드를 보면은 별도의 법으로 처벌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김한 기자가 얘기했듯이 플랫폼을 좀 더 규제를 하는 방향. 이게 이제 이를테면 독일의 사회적 네트워크법이라는 게 있는데 특히 혐오 표현, 인종차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특히나 강하게 규제를 하는 이런 법안들이 몇 군데 유럽에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우리 황교익 선생님께서 얘기를 했듯이 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공범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포털과 언론과 독자가 사실은 이 생태계를 만들고 있어요. 다 같이.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바꿔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예. 같습니다. 네. 지금의 형법으로도 처벌할 방법은 있으니까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예. 그리고 아까 수용자들 이야기해 주셨는데 요즘은 이 유튜브를 이렇게 많이 보는 분들도 이 가짜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거든요. 스스로가 이건 가짜뉴스라고 신고하기도 하고 뭐 플레이 눌렀다 금방 중간에 끊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예. 이거 역으로도 공격이 돼요. 그게 저는 뭐 음식 이야기하려고 유튜브 걸어놔놨는데 공격받았군요. 그게 실효요가 한 번에 그냥 인사말 딱 첫 인사말만 했는데 실효요가 10만 개가 넘게 찍히는. 인싸. 아니 그게 뭐 올라가는 게 이렇게 딱 정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뭐 그런 작업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뭐 신고돼가지고 폭파되고요. 예. 그러니까 반대 경우도 있다. 아무 정치적인 발언도 안 했는데 음식 이야기를 한다는데도 사실 지금도 그렇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요 이야기는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하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추석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4부 이어가겠습니다. 추석 밥상에서 조심해야 할 가짜뉴스. 아까 유튜브 얘기를 쭉 했는데 지금 저도 이동형 TV로 유튜브 실시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우리 법률 코너의 편을 신유진 변호사도 와서 댓글 달고 있거든요. 예. 악플 달고 계신가요? 혹시 악플? 아닙니다. 악플 달고 있지 않고 예. 우리 청취자들과 소통하고 있군요. 자, 계속해서 팩트 체크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장관의 딸 문제 한동안 모든 언론에 도배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 문제 역시 뭐 제1저자다. 뭐 이거 특혜받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힘없는 다른 젊은 층의 어떤 여러 가지를 힘을 더 빼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이거 논문이다. 뭐 페이퍼다. 포스터다. 뭐 이거 좀 팩트체크 해봐야겠는데요. 그러니까. 네. 예, 뭐 제가 할까요?
하세요. 아, 예. 원래 하지 않았어요? 지금 뉴스톱에서 이거 분석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저도 이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예. 이 관련의 전공을 하신 분을 모셔다가 어허.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를 예. 일단은 설명을 하고 이게 고등학생이 쓸 수 있는 내용인지 어떤 식으로 이게 생산이 되는지를 이제 쭉 썼어요. 그래서 뭐 이게 자세한 내용은 뉴스톱 홈페이지에 와서 보시면 되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예. 이게 제목이 광전용 정맥파와 심탄 동도를 활용한 심박출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아는 단어가 연구라는 단어 빼놓고는 하나도 예, 없죠. 예. 그래서 타당성은 알잖아요. 타당성 이것도 좀 헷갈려요. 저도.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 심장이 있으면은 심장에서 이제 피를 뿜어내잖아요. 그래서 심박동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심박출량이라고 합니다. 그게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고 건강한 사람들은 근데 그거를 이제 여기 심장 안에다가 무슨 뭐 게이지 같은 거를 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 신체에 기계를 가지고 재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심장에서 이제 피를 뿜으면은 혈관이 확장이 됩니다. 순간적으로 확장됐다 이야기 계속 들었다는데 듣고 있어요. 왜냐 간단하게 좀 빨리 할게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빛으로 여기 LED를 쏴가지고 그 혈관이 확장되는 거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진동이 생겨요. 이 심장이 박동이 있으면 그래서 심장 박동 진동으로 측정하는 두 가지 방식이 어떤 것이 더 일관되게 측정이 되고 더 효율적인가를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비교를 했냐? 그럼 심장질환 환자가 있잖아요. 심장질환 환자가 이거를 기계를 가지고 일관되게 측정을 한 다음에 이게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한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이 나경원 아들이 이거를 이제 서울대에 가서 했는데 이 서울대에 간 이 고등학생이 평소에 그 심박출량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있고 어떤 의료기기가 정말로 중요한지 이거를 LED로 쏘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진동이 중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2 짜리가 굉장히 이미 관심이 있었다라고 믿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서울대 교수가 자기가 평소에 하던 연구를 다 세팅을 해가지고 다 이미 이거 다 답상을 차려주고 이 고등학생은 가가지고 데이터만 모아서 통계만 돌린 거예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구실 빌리는 것만 도와줬다. 자신의 지인이 서울대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그러면 나경원 의원의 설명대로는 어떻게 되냐면 교수가 연구실을 빌려주고 이 학생이 실험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논문도 썼어. 아까 포스터도 썼어. 근데 교수가 공동저자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실을 렌트해주고 아무것도 연구에 기여한 바가 없는데 네? 교수가 오히려 고등학생 논문에 엎혀진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나경원 대표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특혜 아니다. 그냥 빌려준 거다. 전국에 계신 지금 고등학생 여러분들 서울대에 전화해가지고요. 내가 연구실 좀 빌리겠다고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서울대에 전화 폭주되고 있답니다. 안 그래도 전화를 하고 있답니다. 지금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빌리는 것과 거기에서 인턴으로 그 실험 기구들을 사용하는 것은 달라요. 지금 나경원 대표의 말은 모든 그 실험에 대한 계획들 포스트 쓰는 것까지 다 해서 실험을 직접 하고 포스트 다 직접 자기의 아들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실험하는 것들도 그냥 진짜 빌린 거죠. 그러니까 교수가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가 과연 서울대에서 가능한 일인지 지금 전화로 한번 빌리기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논문이냐 포스터냐. 또 포스터는 뭐냐.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영화 포스터 그 포스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포스터는 이제 학술 대회에 가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국제 학술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관련해서 연구를 하던 사람들이 내 거를 좀 가서 발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이제 보내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별도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소규모 컨퍼런스들이 그 안에서 쫙 열리고 거기에서 발탁이 이제 뽑히면은 거기 가서 이제 앞에 연단에 가서 하는 건데 그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오니까 아까우니까 그 바깥에 로비에다가 이렇게 스탠드를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연구를 큰 그 전지 같은 거 이런 거에다가 요약을 해가지고 이런 실험을 연구를 해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라고 전시를 쫙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포스터를 붙여놓은 게 뭐 50개, 100개 정도가 쫙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 관심 있으면 보다가 그러면 이거는 제 연구는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류의 포스터가 아니라 학술이다. 학술 대회에
실제 참여한 포스터고 연구 논문의 그러니까 논문의 전초 단계 여기에서 이제 포스터가 좀 더 발전이 되면은 학술지에 게재를 이제 의뢰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학술지에 논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이 시스템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거죠. 그렇죠. 그 처음에 나경원 대표가 그 말부터 했어요. 우리 아이는 논문을 쓴 적이 없어요. 논문 제1저자라 그러니까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이거 포스트라고 뒤에 가서 또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포스트는 사실 논문을 쓰기 위해서 쓰기 전에 있는 그 실험의 설계며 실험에 대한 데이터며 결론이며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냥 연구를 한 거예요. 똑같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논문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논문이란 이름이 안 붙었다고 해서 논문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그 학회라는 게 EMBC라는 학회고 여기에 참여했던 다른 한국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대학원생들. 그 대학원생들이 저한테도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포스터로 가면 우리가 자존심이 너무 상한다. 네, 다른 포스터를 내신 친구들이 그런 메일도 왔었는데 그러면은 지금 나경원 의원의 아들은 이 포스터만 내고 그 다음에 논문 활동은 하지 않았나요? 그건 아직 논문은 네. 확인되지 않았고요. 아마 안 쓴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논문을 썼다라면 이미 다 나왔겠죠. 왜냐하면 뭐 저자가 이름이 다 공개되니까. 근데 어찌됐든 지금은 이 나경원 그 아들이 그 미국에 있는 예일대에 진학했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실적들이 진학에 도움을 줬느냐. 사용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 그 예일대학은 아직 그건 파악 혹시 못했습니까? 예일대학에서는 이런 실험 연구 결과나 포스터 이런 것들을 뭐 반영한다 이런 입시에 그런 요강은 아직 못 보셨습니까? 예일대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동양 아시안들 뭐 중국계나 한국계가 이런 거를 너무 펑튀기를 미국에서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좀 걸러봐요. 미국 그 입시 당국들이. 그래서 예전에 하버드 대학에서도 소송이 한번 걸린 적이 있어요. 아시안계를 차별을 한다. 아시안계가 실제 성적도 더 높고 좋은데 아시안들이 워낙 너무 많이 이런 걸 뻥튀기해서 부풀려서 한국계 중국계가 가지고 인도계 가지고 오니까 그래서 차별을 했더니 그거를 가지고 차별이다라고 소송이 걸린 적도 있는데 어쨌든 걸러서 보기는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다 이런 게 영향을 주는 거죠 입시에. 예. 그 조국 장관의 딸 논문이 결국 취소됐는데 취소된 이유 중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IRB 승인을 받지 않았다 그 하나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의 아들 포스터 연구도 IRB 승인 받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예. 뭐 이제 IRB가 당시에는 근데 이제 IRB가 의무가 아니었다라고 이제 뭐 해명을 했더라고요. 서울대 교수가? 예, 서울대 예. 교수가 해서 저도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확인을 못해서 그건 좀 확인해봐야 되는 문제고요. 어쨌든 뭐 이게 근데 이제 논문으로 쓴 게 아니니까 이거를 철회를 한다라는 리트랙트를 한다라는 개념 자체는 좀 약간 지금 성립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걸로 그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조국 그 장관의 후보자의 첫 딸이 일저자로 간 게 문제가 된다라면은 이것도 똑같이 문제가 돼야 되는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문제가 안 돼야 되는 거니까 일관성의 문제예요. 사실은 이거는. 예. 예. 요즘 전 국민이 뭐 논문 제가 황우석 사태 이후로 이렇게 또 논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거를 굉장히 오랜만에. 그것도 뭐 다 의학 논문이어서 뭐 어려워요. 예. 광전용 정맥파. 그러니까요. 야. 아니 고등학생이 정말 천재적이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천재적인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수시라는 그 방법이 입시 방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스펙 쌓게 하는 것 이거 알게 모르게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서로 품앗이 하면서 이렇게 논문 만들기 많이 했거든요. 그 정부가 또 적극적으로 권장도 했고요. 예. 그게 고등학생이 그 사실 어떤 연구를 해야만이 좀 다른 연구들과 이게 차별화되어 있는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 사실 설계한다는 게 불가능한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교수가 이렇게 한번 해봐봐 하고 이렇게 짜주는 그 정도로 실험해보고 데이터 뽑고 하는 게 이게 원래 일이거든요. 사실 그런 일들은 학생들 사이에 많이 일어나요. 아주 흔히 있는 일이죠. 그게 학부모들이 워낙 열기가 뜨거워가지고
사실 관여를 너무 많이 했죠. 근데 그 일들이 이제 조국 딸과 나경원 의원의 아들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더 걸려서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러니까 조국 딸, 나경원 아들 이 두 개의 케이스로 가지고 우리가 막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 그렇게 우리의 현실을 갖다가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은 아닐 수도 있다. 탈탈 다 틀어보자. 뭐 전수조사 이야기도 그래서 청문회장에서 나오고 했는데 지금 조국 딸 나경원 아들 이 문제가 이제 진영 논리로 번져가지고 너는 깨끗하냐 뭐 이런 걸 싸움으로 지금 번진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대통령도 뭐 차제 입시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모두 입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볼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고. 하나만 부연 설명드리면은 이미 이게 오래전부터 문제가 돼가지고 이런 논문들을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제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안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과 함께한 추석 특집 가짜뉴스 얘기. 이게 무슨 추석 특집이야.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모시고 음식 얘기를. 그러니까 나도 이제 참 추석 특집 떡볶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설탕 얘기도 하고. 추석 음식 이야기를 뭐 송편 이야기하고 송편 뭔 이야기하지 뭐 이러고 준비해 왔는데. 네. 세 분 오늘 감사하고요. 설날 때 합시다 그러면. 자, 마지막 엔딩곡 이적의 거짓말 들으면서 저는 물러가고 저는 추석 특집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예. 네. 제목 장사하는구나. 예.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란 말했었잖아. 거짓말 물끄러미 선 채 해가 저물고